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짜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와우. 오늘은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 끝나고요, 뭐 어디 그 사이트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떡볶이 먹읍시다. 오늘은 진짜 엄청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축하해주고, 박수 보내야 될 날. 왜 스스로한테 그렇게 인색해요? 오늘 같은 날은 인색하지 마세요. 뭔가 본인한테 베풀어 주세요. 너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완강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만큼은 꼭 여러분 스스로에게 귀하다, 잘했다, 대단하다 박수 주면서 맛있는 음식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돈이 없어? 내가 시켜줄까? 일로 와. 연구소로 와. 어쨌건 대단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마지막 기다리고 있을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여러분들 경제입니다. 우리가 앞 강의에서 정말 그 민주주의의 기적, 대단한 기적을 우리가 배웠고요. 이번 시간은 한강의 기적, 경제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6.25 전쟁으로 우리는 정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돌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정말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아니, 이런 걸 국뽕이라고 하면 저는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는 세계 인류사에서 많지 않아요. 자랑스러운 역사 맞습니다. 자, 우리의 그 앞세대들이 만들어낸 그 기적의 역사, 어떻게 만든 건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볼 텐데, 이승만 정부 때는 이제 6.25 전쟁을 이제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했던 그런 시기죠. 아이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원조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인데, 어쨌건 이승만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것, 그 다음에 농지개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농지개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헌헌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재헌헌법에서 농지개혁 하겠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무상으로 이걸 다 해냈어요. 물론 나중에 이건 협동농정화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지만, 어쨌건 간에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소식이 들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남쪽에서도 그럼 우리는 안 해? 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처럼 무상몰수, 이거 뭐 안 돼요, 이거는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유상매입, 유상분배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토지 이상이 되면 돈을 정부에서 주고 정부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수용한 토지가 없는 농민들 나눠주는, 돈을 받고 나눠주는 그 유상분배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북한하고 차이점이에요. 자, 유상매입의 그 기준, 3정보 이상이면 무조건 국가에 반납해야 됩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24평, 4인 가족이라 32평 이상은 무조건 다 정부가 매입합니다. 와, 이게 여러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 어찌 될까요? 와, 이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3정보 이상. 3정보 이상이면은 대략 한 1정보, 이게 사이즈가 매번 다르긴 한데, 운동장 한 3개 정도, 학교 운동장 한 3개 정도, 그 정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상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 매입하고요. 그걸 이제 나눠줍니다. 어떻게 나눠주냐면, 그 토지 가격을 어떻게 정했냐면, 1년에 만약에 그 토지에서 100가마를 생산을 해. 그러면 그 토지 가격은 150가마가 되는 거예요. 1년 생산의 150%니까. 그래서 이걸 5년 동안 분할해서, 그러니까 159만이니까 매년 30가마씩 내면 되겠네. 그죠? 100가마 생산해서 30가마씩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럼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유상매입, 유상분배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지주토작지를 소멸시켰죠. 왜냐면 이거는 자작농,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을 만들겠다가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다 토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요즘 그 부동산 가격 난리잖아요. 또 젊은 청춘들은 이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아파트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일해가지고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한번 이런 좀 파격적인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한번 나가볼까요? 자, 어쨌건 굉장히 지금 이게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엄청난 파격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것이 성공했어요. 예, 성공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농촌에서는요, 농사 짓지 않으면 그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법적으로는요. 예, 이게 이제 농지개혁이었던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어쨌건 농지개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귀속재산,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인들이 남기고 한 재산 있잖아요.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예. 요 귀속재산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많이 탄생합니다. 원조 경제, 자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이제 들어와요. 예, 도와주는 거죠. 면화, 설탕, 밀가루. 면화 색깔 어때요? 화이트, 설탕 색깔은 화이트, 밀가루 색깔은 화이트, 다 하얗잖아. 그래서 세계의 하얀 산업,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설탕 같은 경우 여기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제일제당 이거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까지 오는 거거든요. 대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예, 그 당시 LG도 그렇고 뭐 현대도 그렇고 지금의 어떤 그 대기업들이 바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아, 이거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설탕으로 출발했던 기업이 이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리라고 누가 도대체 이때 상상을 했겠습니까? 미국에서 남는 거 원조 받아가지고 그거 했던 그 회사가, 그죠? 기적이에요, 기적. 예,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밖에 못하겠습니다. 어쨌건 이승만 정부 때는요 못 살았어요. 되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원조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300산업이 발달했고, 예, 그리고 농지개혁을 시행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로 이제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뭐 장면 정부는 뭐 바로 이 5.16 군사정비로 무너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사실은 근데 장면 정부에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어떤 청사진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박정희 정부가 가져와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성공을 시킨 것이죠. 자, 박정희 정부는요, 그게 60년대와 70년대로 나뉩니다. 정치도 그랬잖아요. 정치도 60년대. 뭐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었던 시기였고, 70년대 유신 체제, 좀 비정상적으로 가동됐던 체계예요. 두 시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경제도 역시 이제 그 시기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60년대입니다.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집행되었던 그런 시기인데, 자, 이 당시는 박정희 정부는 돈이 없어요. 예, 돈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든지 간에 5.16 군사정변이라는 정책 명분이 없는 상황 속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을 해가지고 성공시키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60년대는요 경공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경공업이라고 하는 건 뭐 신발, 옷, 뭐 가발 이런 거 만드는 거.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을 때는 자본이 안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산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60년대는 이렇게 경공업 위주로 갔다. 여러분들 왜 지금 옷 같은 거 이렇게 택 이렇게 보면 뭐 메디인 뭐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 그 나라의 어떤 싼 임금. 그래서 공장이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거기 수출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싼 임금 노동력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메드 인 코리아, 이게 옷 같은 데 보면 메드 인 코리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메드 인 코리아 없어요. 비싸. 메드 인 코리아 지금 비싸. 너무 비싸서 여기서는 그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단가가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것만 잡고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하청을 주는 것이죠. 그럼 메드 인 베트남이 되는 거예요. 택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건 우리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공업 위주로 했는데, 이 당시엔 그 저임금 저고가, 굉장히 임금을 낮추고
예, 쌀도 굉장히 싸게. 왜냐면 임금이 낮은데 쌀값이 올라가 버리면 임금 올라가면서 이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임금 저고가를 딱 잡아놓죠. 그러면 정부 주도가 이제 이걸 수출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그 돈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그 사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수교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베트남에 또 파병을 했죠. 예, 베트남 파병해가지고 돈을 또 갖고 왔고 미국으로 또 지원받았고 파독 독일에 또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광부 간호사 이분들 정말 그 독일인들이 들어가지 않은 그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갔고 독일인들이 지금 꺼리고 있는 시신 닦는 거 거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분들의 인건비 이걸 담보로 잡아가지고 차관을 빌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정말 60년대 보면은 가슴이 짠해요. 예, 돈이 없고 가난하다 보니까 욕 먹는 거예요. 사실 이 한일 수교는 욕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일본이 지금 사과를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베트남 파병 이게 또 우리나라 군인들 가가지고 얼마나 또 많이 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돈을 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60년대에 돈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부 고속도로가 이제 깔리는 거야. 경부 고속도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경부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너무 맥혀. 저 판교 나갈 때마다 돌아보는 것 같아요. 한남대교를 못 가겠어 도시에. 너무 맥혀가지고. 네, 그거 보면서 이때 그냥 경부 고속도로 안에 32차선. 그때는 가능했잖아. 그때 32차선은 그냥 서울부터 부산까지 빡 줄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어쨌건 이때 이제 이런 자금을 가지고 경부 고속국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새마을운동도 이때 전개가 돼요. 여기 70년입니다. 70년. 60년대와 70년 넘어가는 그 경계선상. 근데 이 과정에 또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전태일 부신 사건. 전태일 부신 사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저임금에 의해서 이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그 인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태였죠. 예를 들면은 전태일 같은 경우에는 그 청계천 거기서 이제 시다 옷감을 경공 위주였으니까 옷감 같은 거 재단하고 이제 그런 어떤 재단사 그 역할을 하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어린 여성 노동자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별 나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여성들한테 교육 같은 건 잘 안 시켰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서울 올라가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그 돈 보내 가지고 집안에서 뭐 아빠 엄마 약값 쓰고 동생들 학비 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노동이 너무 하루에 14시간, 16시간 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전태일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주장을 보면 너무 황당해. 일요일은 쉬게 해주세요. 뭐야? 일요일을 못 쉰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만 뭐야? 지금 8시간 노동이잖아요. 그죠? 12시간도 좋다는 거야.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그러니까 정말 결국은 근로기준법대로만 좀 우리가 좀 살도록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결국 분신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었던 모습들. 지금 주 52시간제, 뭐 8시간 노동, 뭐 주 5일제, 뭐 이런 어떤 뭐 주휴수당,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더 좋은 노동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노동 조건의 어떤 출발은 바로 이런 분들이 싸워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자기 몸을 불살라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노동 조건 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거 선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의 선물.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건 뭐 그 선물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건 이게 60년대, 70년 넘어가면서 벌어졌던 그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70년대로 옵니다. 70년 오면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되는데 자, 이때는 이제 60년대 어느 정도 자본이 좀 축적이 됐어요. 옷 팔고 신발 팔고 가발 팔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모았단 말이야. 모으니까 이제 70년은 전략을 바꿔요. 자, 이제 이 모은 돈을 좀 덩치 큰 데다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이제 중화공업. 대표 중에 지금 포스코, 포항제철. 덩치 크잖아요.
옷 만드는데 신발 만드는 데가 아니라 이제는 철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이런 중화공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의 한 수였죠. 이 70년대 이 단계가 없으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드디어 70년대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합니다. 뭐 지금하고 비교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액수지만 이 당시에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저도 기억나요. 저희 집이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집안 형편이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네, 그래요. 고등학교 때 저희가 이제 집이 이제 말아먹어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복덕방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 다 있지만 그 당시에 복덕방, 그냥 책상 하나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매매를 한 건 했나? 전세를 한 번 했나? 그래서 그때 그 복비가 이제 들어와요. 부모님이 그거 갖고 처음으로 돼지 불고기 회식을 했던. 우리 가족사에 있는 첫 번째 그 장면이에요. 회식 장면. 아직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네. 지금이야 뭐 가족들 회식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감흥이 없어요. 그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런 느낌이야. 수출 100억 불. 지금으로 본다면 뭐 엄청 우리 수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당시 수출 100억 불은 우리 가족이 첫 번째로 회식을 했던 어떤 그런 느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수출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이제 70년대가 좀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 오일 쇼크가 있어가지고, 오일 쇼크는 뭐냐면 중동 국가들이 막 싸우는 거야. 막 이스라엘하고 막 싸우면서 막 중동 가격, 오일 가격이 막 기름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 기름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물건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기름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우리는 완전 충격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기름 가격에 취약하잖아요. 근데 참 이때도 대단한 게 오일 쇼크, 이걸 오일 쇼크라고 하는데 이때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아예 중동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건축, 건물들을 세우는 거야. 근데 우리 노동자들의 특징, 완전 성실해. 밤을 새서 일을 해.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오 마이 갓, 이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 기한 내에? Really? 넘버 원. 최고. 그래서 오히려 중동에서 그 중동 달러를 벌어오는 이런 오일 달러라 그러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 정말 어디를 갖다 놔도 항상 그 성실과 근면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DNA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 오일 쇼크를 또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어쨌건 이 60년, 70년 통해 가지고 정말 한강의 기적, 경제 토대를 만들어낸 그런 모습들이 박정희 정부 때 성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정부로 이제 들어옵니다. 전두환 정부. 자, 이 전두환 정부 때 되면요, 세계적인 아주 호황기예요. 우리가 진짜 운이 좋았어. 3조 호황이라 그래가지고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야. 우리는 기름이 비싸면 안 되거든. 근데 기름 싸. 게다가 달러도 싸게 빌려올 수 있어. 금리도 싸.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막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 너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3조 호황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기는 했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선진국들도 우리 대한민국은 좀 이렇게 예외로 봐줬거든요. 개발도상국가고 열심히 일하니까 그래, 너희들은 좀 봐줄게. 좀 많이 봐줬는데 이쯤 되니까 뭐야, 대한민국 너무 많이 컸는데 봐주기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선진국 기준을 적용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는 거예요. 개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수입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거 수입하면 이거 만드는 사람들 죽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됩니다. 봐주세요. 봐줬거든. 근데 이제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경쟁하라는 거예요. 미국 노동자와 한국 노동자 똑같이 경쟁하라는 거예요. 개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런 그 개방, 압박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였고,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또 이제 이때 만들어지죠. 전두환 정부 때. 그 최저임금 지금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뭐 9,000원 정도 되지 않나요? 네. 아직 10,000원은 지금 돌파를 아직 못했어요. 어쨌건 이런 최저임금법들이 이렇게
이때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있다가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지나가고요. 바로 김영삼 정부 때 되면서 이게 이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좀 갖춰집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금융실명제. 저는 이때 대통령 긴급명령이 이제 발표되더라고요. 저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갑자기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 하는데 뭐야? 무슨 전쟁 난 거 아니야? 했는데 그때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합니다. 이 금융실명제 뭐냐면 저 기억나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그 가족들 이렇게 통장 같은 거 만들 때 그냥 뭐 큰별 가족 뭐 이런 식으로 통장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큰별 가족 이런 이름으로 통장 못 만들어요. 항상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게 이제 이때부터 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큰별 가족의 그 돈은 누구 돈이야? 모르지 뭐. 그러니까 검은 비자금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금융실명제가 딱 되면서 사람한테 딱 돈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격적으로 단행한 거죠. 왜냐면 이걸 전격적으로 단행하지 않으면 돈이 사라질 수 있잖아. 지하로 돈을 찾아가지고 어딘가 묻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그냥 금융실명제를 실시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선진국 클럽에 가입을 한 거예요. 이게 김영삼 정부입니다. 왜 대단한 거죠? 우리가 선진국 클럽에 가려면 근데 조건이 있죠. 개방해야 돼요.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개방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일렀나? 너무 일렀나? 우리가 아직까지 선진국까지 가긴 좀 너무 일렀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IMF 사태로. 와, 저는 이때 이게 이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취약한 거야?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달러가 없대. 달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그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인플레이션 막 엄청나게 오고.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외환 부족 사태. 근데 참 이거를 또 극복을 해냅니다. 김대중 정부도 와가지고 이 IMF 사태가 여기 김대중 정부의 숙제는 이거였어요. 이게 사실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한 번도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현대사에서는요. 왜냐면 정권 교체 이승만 정부에서 장면 정부도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온 거예요. 한 번도 야당이 정권을 가져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평화적으로. 그런데 김대중 야당 정부가 처음으로 들어서 평화적으로 방법으로.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나라가 망했어. 정부 여당에서 지금 나라 말아먹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김대중 정부, 야당 정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김대중 정부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IMF 사태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참 또 놀라운 게 있네. 금모기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2의 국채보상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자 나라가 지금 위기 상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같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베네수엘라 가시면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화폐를 가지고요 가방을 만들어요. 왜냐면 화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뭐 빵을 하나 사려고 그래. 그럼 리어카에다가 돈을 이딴만큼 실어갖고 가가지고 빵 하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들 살아남으려면 뭐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금은 세계 통용이기 때문에 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라 망했을 때 금만 갖고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금으로 뭐 달러를 바꾸든지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IMF 사태가 벌어지면 정상적인 모습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금을 가져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경제 움직임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웬일이야? 한국 사람들이 금을 내놓고 있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건 뭐 언빌리버블이야. 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금을 쥐고 있어야지 금을 내놓는다고?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이때 금 다 내놨거든요. 아이고 그 금이 있으면 지금 얼마인데. 이게 진짜 한국의 저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IMF는 우리한테 고통을 줬어요. 진짜 저는 이게 97년에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2월 달에 제가 졸업을 했고 이게 이제 7월인가 8월에 터졌어요. 저는 이미 취업을 한 상태였고 사실 이 IMF 이전까지는 저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계약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그냥 대학교 4학년이 되면
대학교 캠퍼스에 기업들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천막 치고 우리 회사 오세요 하고 뭐 자랑하고 막 그래요. 삼성 그때 추천서가 오면 그 추천서가 곧 입사 원서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사학과 출신이니까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서 4장을 받았어요. 은행 하나, 관광회사 하나, 그 신생기업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보험회사 하나 이렇게 4장 받았어요. 그럼 이거 골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경영학과 경제학과에 추천서 막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니까. 근데 이 IMF 사태 이후에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 갑자기 무슨 비정규직, 계약직, 지금은 정규직보다 비중이 더 많아졌잖아요. 와 세상이 많이. 저는 현대사를 두 시기로 나눠보면 IMF 사태. 이전과 이거 너무 달라져가지고. 그때 이 노사정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진짜 정리하고 막 이거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 신자유주의 정책, 막 경쟁 효율에서 막 합병 정리하고 막 비정규직 이런 게 지금 막 난무했던 예, 그런 시대가 바로 이 김대중 정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냐면 이건 뭐 IMF에서 우리 그 목줄을 IMF 쥐고 있으니까 얘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개방해. 그 노동시장 유연성, 정규직 이거 줄여. 뭐 이거 하니까 명령을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이후에 이제 FTA를 또 체결을 합니다. 이건 이제 관세 없이 나라들과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던 건데 한칠레, 이건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게 이제 또 뭐 체결과 비준 뭐 이게 또 다르긴 한데 그냥 한칠레 FTA는 김대중 정부 때고 한미 FTA는 노무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FTA를 지금 계속 확산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한칠레 그 FTA 하면서 우리나라의 와인 시장이 굉장히 싸졌어요. 칠레산 와인이 많이 들어오면서 관세 없이 이렇게 관세 조정을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싸졌죠. 뭐 또 한미 FTA 또 이렇게 미국 소고기 또 이런 것도 또 되게 저렴하게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FTA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그 세계 경제 대국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이 과정을 보면 야, IMF 사태도 겪으면서 또 이걸 또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들,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IMF 사태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저는 영웅들이야. 이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정말 영웅들이야.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이 열심히 살았던 이 사람들의 정말 헌사, 이게 지금 역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앞선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인을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사실은요. 여러분들 뭐 지금 살기 어렵고 쉽지 않다. 뭐 물론 맞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6.25 전쟁 이후에 그 모습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 풍족한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만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막대한 희생을 하신 거거든요.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광장에서 이 출탄 맞아가면서 싸워가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그 하루에 12시간, 13시간, 14시간 일하면서 자식들한테는 가난 주지 않겠다고 일했던 그분들 덕에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 무임승차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앞에 세대가 우리한테 준 게 많듯이 우리도 우리 뒤에 오는 세대에게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역사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한 대한민국, 좀 더 나은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줘야 될까?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통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산 수치로 들어가가지고 연결하는 거는 전 되게 천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면 통일을 왜 해야 돼요? 통일은 우리 손해 아닌가요?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천박하지만 한번 왜 통일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요 통일 비용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통일하면 야 이거 세금 엄청 들어가겠지? 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왜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지금 지불하지 않아도 될 분담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방비가
통독되기 전에 통일되기 전에 20%를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유럽 사회에서 독일은 최고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 국방비 20%면 운영될 수 있는 걸 지금 100%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 지금 세금으로 지금 분담 비용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돈 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남성분들 그 한창 잘 나가는 청춘 시대에 군대 가야 돼.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해가지고 연봉을 더 벌 수 있는데 남자들이 그 손해를 보는 거야. 그 잘 나가는 팔팔한 시기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라고요.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단 비용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한다면 우리는 통일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게다가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북한. 지금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 거의 60년, 70년 수준이잖아요. 60년대, 70년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잖아요. 그땐 제가 얘기했잖아요. 취업 걱정이 없었어요. 너무 일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한 번 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북한이에요. 거긴 지금 개발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을 개발 대상으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정하면서 들어가는 그 계산하는 이게 굉장히 이게 천민자본주의 천박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자꾸 통일하면 우리 손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저는 투자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저 노트북 비싼 거 샀습니다. 근데 그 비싼 건 전 투자한 거예요. 그 노트북으로 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북한도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그 북한의 그 정말 성실한 노동자들. 우리랑 같은 민족인데 성실해요. 네. 그리고 저임금. 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노동력 단가가 싸요. 야,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메드 인 코리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요. 너무 우리 노동자 임금들이 비싸기 때문에. 연결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뭐 세계에서 이렇게 말이 통하는 노동자들을 얻고 함께 일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건 분명히 우리 뒤에 오는 세대들한테 전 주고 싶어요.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주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앞선 세대가 그 고생을 하면서 우리한테 준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뭔가 줘야지. 우리 꼭 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건 안 되잖아요. 전 그래서 통일은 중요하다. 통일은 우리 뒷세대의 먹거리. 최고의 먹거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통일 문제가 이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 통일 문제를 들고 나온 정부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보수 정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보세요. 자, 박정희 정부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가지고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7.4 남북 공동성명이 왜 중요하냐면 남북이 통일되는 원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면 통일 3대 원칙,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이 방식에 의해서 통일하겠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고 이건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박정희 정부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북이 통일될 때 그 원칙,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그 원칙을 선명한 깃발로 내건 거예요.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깃발을 내건 거예요. 이 전까지만 해도 정말 으르렁 정말 나는 이제 북한 사람들은 늑대인 줄 알았어. 어렸을 때 방공기법 자랐거든요. 그랬던 어떤 분위기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던져준 거죠. 박정희 정부 출발한 거예요. 네. 남북 적십자회담이 열렸고요. 그래서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이 북한으로 넘어갔죠. 와, 그래서 김일성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통일 3대 원칙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키워드 기억하세요.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때고요. 바로 남북조절위원회, 통일 3대 원칙 이게 핵심이에요. 통일 3대 원칙과 남북조절위원회 이런 것들이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원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정부 넘어옵니다. 전두환 정부 때는 남북이 합의한 건 없어요. 합의한 건 없는데 이때 이제 한강이 범람을 해요. 우리나라 그 서울이. 그때 저 망원동 일대가 완전히 다 잠기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북한 쪽에서 제안을 하나 해요. 동포가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 우리가 뭔가 좀 도움을 주겠다. 그때
쌀이 왔는데 이거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때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그래도 뭐 동포의 그 고통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받았죠. 받으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전두환 정부 때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보세요. 봐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정상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잘 보여요. 내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 나 엄마가 보고 싶어. 근데 만날 수가 없대. 나 그럼 돈을 내서라도 뭐 비행기를 타서라도 어떻게든 만날 거야. 만날 수 없대요. 편지라도 안 된대요. 내 엄마인데 안 된다고? 왜 안 돼?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아버지가 딸을 만나고 싶어. 근데 만날 수가 없대. 나 돈이 있으니까 주소만 알면 되는데 갈 수 있는데 안 된대. 만날 수 없대.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정상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뜯어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시스템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식이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에 지금 우린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분단이야. 이게 분단 현실이라고요. 정말 이 이산가족들만큼은 이분들은 정말 계속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건 정말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어쨌건 그 이산가족 상봉의 첫 번째 물꼬가 전두환 정부 때 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로 가볼게요. 노태우 정부는 이제 북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남북 관계도 굉장히 좋아져요. 자, 아까 박정희 정부도 뭐 일종의 보수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노태우 정부도 역시 보수 정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통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일은 좌와 우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민족의 문제예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통일은 과제일 수밖에 없어요. 통일을 외면할 수가 없다고요. 노태우 정부도 역시 이제 앞에서 박정희 정부가 그 3대 원칙,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원칙을 밝혔잖아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자,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7.4 남북 공동성명은 비공식적으로 아주 몰래 이루어진 거고 이 노태우 정부 때는 이건 공식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7.4 남북 공동성명의 키워드가 남북조절위원회라면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관계를 설정해요. 남북의 관계가 어떤 나라냐?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과 우리나라가 어떤 관계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지 무슨 관계야? A와 B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 대한민국은 그 A와 B의 나라 개념이 아니란 얘기야. 잠정적인 특수관계를 규정을 해요. 이건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남북의 교류를 민족 내부 교류로 규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교류를 해. 그건 어떤 교류지? 뭐 수출, 수입,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류지? 그런데 남북의 교류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민족 내부 교류를 보는 거예요. 이 관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남북이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자, 근데 이 남북 기본 합의서 나오기 배경에 유엔 동시가입을 먼저 합니다. 유엔 동시가입이 1번, 남북 기본 합의서 2번,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아주 이 한반도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진 거.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박정희 정부 때보다 한 단계. 물론 이제 또 닫혀요. 닫히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열리고 또 업그레이드. 또 닫힐 거야. 근데 또 열리고 또 업그레이드. 조금씩 우리는 나아가고 있어요. 네, 통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노태우 정부 때. 그러다가 이런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진 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대단하죠. 이 햇볕 정책의 그 과정 속에서 정주영 명예회장이 솥대를 몰고 휴전선을 넘는 그 트럭에다가 사실은 그냥 배에다가 싣고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잖아요. 일부러 트럭 하나에 소 한 마리 싣고 넘어갑니다. 수백 마리를 싣고 넘어가는
정말 그 우리나라 통일 역사를 쓰면은 그 퍼포먼스, 어마어마한 퍼포먼스 한 페이지에 쓴 거예요. 그리고 금강산 해로 관광이 또 열리긴 죠. 금강산은 이제 바다 배를 통해서 가게 되는 어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요. 이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의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저는 이때 저희 반에서 저 수업을 할 때 이때는 수업을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남북 정상이 만나면 이거는 역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가 되는 장면이다. 이 역사가 되는 장면은 목격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반뿐만 아니라 그때 저희 전 모든 반 학교가 딱 수업 딱 멈추고 TV를 봤다. 그래서 김정일, 김대중 이 두 정상이 만나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런 장면. 이게 아주 대단했죠.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는요, 어떤 게 합의가 되냐면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유사점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통일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한은 연합제를 주장했고요, 북한은 연방제를 주장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연합제는 여러분들 유럽 연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느낌이 오죠?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경제 공동체로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같은 화폐를 쓰고 있는 모습들, 그걸 우린 지향하는 거예요. 연합제. 근데 북한은 연방제. 연방제를 어딜 떠올리면 미국을 떠올리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는 알아요. 여러 주들이 있잖아요. 여러 주들이.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연방제예요. 북한은 이걸 주장해요. 이게 연합제와 연방제가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런데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남한의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유사성이 있다. 여기서 출발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합의점을 아주 크게 도출해내었고 실질적인 교류, 개성공단, 지금은 문 닫혔죠. 예, 개성공단, 뭐 경의선, 개통, 이산가족 상봉 다시 있었고요. 금강산 육로 관광까지. 예, 정말 실질적인 그런 교류가 있었죠. 저도 이때 금강산을 북한 땅을 한번 밟아봤습니다. 야, 내가 북한 땅을 밟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 거야. 금강산은 정말 절경이더군요. 최고더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다시 또 2차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또 3차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죠? 계속된 그런 정상회담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또 닫혔습니다. 닫혔는데 저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통일될 겁니다, 저희는요. 예. 물론 급격한 통일은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는 만큼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예.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 뒤에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우리도 역시 그들에게 이런 통일이라고 하는 멋진 역사를 선물로 주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역사 수업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완강하신 거예요.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역사는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에요. 단순히 역사 사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끊임없이 메시지를 강의마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역사 사랑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응원하려 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